자, 여러분, 겨울방학 앞두고 공부 잘 하고 있을까요? 지금 12월 마지막 주인데요. 왠지 공부는 1월부터 제대로 시작하면 되지라는 마음으로 12월 마지막 주 그냥 놀면서 보내고 싶은 학생들 아마 많을 것 같아요. 쌤도 지난주에는 이제 쉬어가는 느낌으로 댓글 읽기 영상을 좀 준비를 해서 올려봤었는데요. 생각보다 이렇게 좀 많이 보더라고요. 좀 멋졌고 머쓱한데요. 자, 그때는 제가 되게 재밌는 사람인 줄 알았을 텐데 제가 생각보다 또 되게 진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제 이번 영상을 시작으로 좀 평가원 기출 중에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할 만한 지문들, 그리고 그 지문에 딸려있는 보기문항, 어렵죠? 고난도 보기문항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에 대해서 오늘부터 한번 하나씩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평가원 기출을 해본 친구들, 공부를 해본 친구들은 아마 머릿속에 몇 가지 정리가 돼 있을 거예요. 어려웠던 역대 지문들이 좀 있고요. 그것들은 좀 손대기가 되게 막막하다라고 느꼈을 건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쌤이 오늘부터 짚어줄 거니까 같이 한번 열심히 국어 공부 한번 해봅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요, 이번 겨울방학 때 평가원 기출 분석하려는 친구들 많을 거예요. 근데 정말 유의해야 될 건 뭐냐면요, 이 지문 하나를 이해하고 이 내용을 이해하는 거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채권, 특히 CDS 프리미엄이라는 이번 지문은요, 다시 수능에 등장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가원 기출을 공부하는 것은 평가원이 이 지문을 어떻게 썼나, 그 지문의 흐름을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고난도 보기 문제를 우리가 지문에서 어떻게 근거를 짚었냐,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걸 봐야 된다라는 거를 언제나 생각해 보세요. 한마디로 되게 추상적인 얘기여서 쌤도 좀 아쉬운데요, 지문을 보는 게 아니라 지문 너머의 무언가를 봐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평가원 기출 분석을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일문단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자, 일문단을 읽을 때는 언제나 염두에 둘 게 있어요. 쌤이 늘 말하는 건데 여러분. 자, 우리가 첫 문단을 독해할 땐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라는 걸 좀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돼요. 여러분, 자, 지문을 읽는데요, 그냥 글자만 읽는 거는 독해가 아니라 글자 읽기예요. 여러분, 그건 초등학생도 할 수 있어요. 글자만 읽을 수 있으면. 그럼 여러분들이 비문학 지문 독해를 한다는 거는 생각하면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좀 따라가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첫 문단 독해를 한다는 건 첫 번째,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중심 소재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읽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중심 소재로 어떤 방향의 이야기를 할 것인가를 따라가면서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무조건 찾아낸다라는 생각으로 읽는 겁니다. 물론 첫 문단에 이게 뚜렷하게 안 드러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 문단까지 가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건 나중에 변수 처리합시다. 자, 그럼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문단 첫 줄 중요 안 중요해요? 매우 중요하죠. 열심히 곱씹으면서 가는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해외에서 발행한 채권의 CDS 프리미엄은 우리가 매체에서 자주 접하는 경제 지표의 하나이다 라고 돼 있죠. 여러분 보세요. 첫 문단 첫 줄은 안 그래도 중요한데 네모 박스가 쳐 있어요. 왜 쳐 있을까요? 왜 네모가 쳐 있어요? 당연하죠. 어디에서? 문제에서 출제하려고요. 그럼 여러분, 이 글은요, CDS 프리미엄이 첫 문단 첫 줄에 등장하는데 문제까지 등장한다라는 거니까 중심 소재는 CDS 프리미엄이구나 라고 거의 바로 결론이 난 거죠. 근데 이 CDS 프리미엄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는 사실 아직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더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봅시다. 우리가 매체에서 자주 접하는 경제 지표의 하나이다. 그럼 CDS 프리미엄은 경제 지표 중에 하나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하나 습득할 수 있는 정보인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지표, 여러분 이런 것도요, 고지고대로 이 지표라고 읽지 마세요. 대입하세요. 이 지표는 뭐야? 경제 지표인데 그 중에서도 CDS 프리미엄이라고 읽어야겠죠. CDS 프리미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채권의 신용위험과 신용파산 스와프의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 여러분 첫 문단 끝났어요. 자, 구조 한번 잡아봅시다. 잘 보세요. 100% CDS 프리미엄 얘기를 할 건데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1번, 2번이 필요하대요. 그럼 여러분, 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 1번, 우리가 신용위험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요, 신용파산 스와프라는 걸 알아야 된대요. 자,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했었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럼 이 문단에서 이어질 내용이 CDS 프리미엄 얘기를 바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무슨 얘기를 먼저 해야지 프리미엄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신용위험과 신용파산 스와프를 알아야겠죠. 그럼 다음 문단에서 이어질 내용은 이 얘기가 아니라
이 얘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CDS 프리미엄이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소재인데요. 걔가 바로 다음에 등장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 문단이 채권은 이라고 시작을 해요. 자 3문단이 우리나라 신용평가 제도로 시작을 하고요. 4문단에서 CDS 얘기가 나왔어요. 바로 이 얘기인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5문단을 넘어왔더니 여기에서 CDS 프리미엄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분명 우리가 첫 문단을 읽을 때 중심 소재가 CDS 프리미엄인 걸 알고 왔는데 얘는 5문단이 돼야지 다시 등장을 하는 거고 그 전까지는 우리 입장에서는 얘를 알기 위한 다리이지만 사실상 우리가 찾는 정보가 아닌 정보들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2문단부터 4문단까지를 어떻게 처리할까를 잘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중심 소재를 먼저 읽고 두 번째, 중심 소재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정보, 그걸 우리가 전제라고 해볼게요. 전제가 먼저 쭉 깔릴 겁니다. 그럼 그 전제를 다 이해하고 나서 후반부, 마지막 문단이 돼야 우리에게 필요한 CDS 프리미엄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구조를 평가원이 한 번만 쓸까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DNS 스푸핑 이라는 소재의 지문이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 흐름이 똑같아요. 결국 우리가 읽어야 될 거는 DNS 스푸핑이라는 소재인데 얘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메인 네임도 모르고 IP 주소도 모르니까 그걸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다 설명을 하다가 사이트에 정상적으로 접속하는 과정까지 얘기해주고 마지막 문단쯤 들어가야 그래서 DNS 스푸핑이라는 위조 사이트 접속이 어떻게 일어난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소재는 완전 다르지만 평가원이 어떤 지문을 쓸 때 그 지문을 쓰는 방식은 유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에 2026년에 보게 될 6월, 9월 수능 평가원의 지문들도 뭔가 중심 소재를 던져놓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한 전제를 깔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중심 소재를 다시 찔러보는 이런 지문 구조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알고 읽는 거랑 그냥 무턱대고 막 열심히 읽는 건 너무 다르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이 지문은요. 전제를 먼저 깔고 그 다음에 중심 소재로 들어가는 지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번 이 문단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이 문단에서 무슨 얘기를 하나 봤더니 채권은 정부나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며 그 가격은 채권이 매매된 채권 시장에서 결정된다라고 얘기를 쭉 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죠? 여기 보세요. 그런데 별표. 저는요 이런 부사어의 흐름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런 말은요 역접의 부사어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얘는 역접. 글의 흐름을 거스르는 어떤 접속 부사어예요. 근데 얘를 그냥 역접으로 치지 말고요.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런 데는 첫 번째, 문제 상황. 자, 두 번째, 예외 상황. 세 번째, 변수의 상황.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라는 말이 뜨면요. 문제가 터지거나 예외가 생기거나 변수가 생겨요. 여러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문제를 낼 건데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 낼 거예요? 아니면 좀 문제가 되거나 예외가 되거나 변수가 되는 걸 낼 거예요? 언제나 시험 문제는 후자에서 나왔어요. 그럼 그런데라는 말은 언제나 열심히 봐야 되는 부사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앞부분을 힘 빼고 쑥 읽다가 그런데가 나오는 순간부터는 좀 더 중점을 두고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강약 조절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똑같은 문장들을 이거 다 똑같은 속도로 읽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읽으면서 어디에 중심을 두고 내가 거기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일 것인가 이거를 생각해야 되고 그게 독해라는 거야. 그럼 가봅시다. 그런데 채권 투자에는 발행자의 지급 능력 부족 등을 사유로 이자와 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인 신용 위험이 수반된다. 두 가지 반응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뭘까요? 고민해 보세요. 두 가지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그런데가 뜨고 지급 능력이 부족해서 신용 위험이 수반된다. 얘는 문제 상황이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문장을 읽고 반응해야 될 게 있어요. 뭘까요? 고민해 보세요. 자, 이거죠. 신용 위험이라는 말. 왜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맞죠? 첫 문단에서 CDS 프리미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번 신용위험, 2번 CDS를 알아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이 문단에서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 문장에서 두 가지 반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데가 이끄는 문제 상황이 떴는데 거기에 바로 우리가 읽어야 될 신용위험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신용위험이라는 게 수반되는데 이에 따라 신용위험이 수반됨에 따라 이렇게 읽어줘야겠죠? 독해라는 거는 각국은 채권의 신용 위험을 평가해 신용 등급으로 공시하는 신용 평가 제도를 도입해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대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게 신용 평가 제도래요.
이 제도를 도입한대요. 이 도입에서는 신용 등급을 추려낸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됐어요. 그쵸? 자, 그럼 여기까지가 2문단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넘어가서 3문단에서 우리나라의 신용평가 제도에서는 하고 이 얘기를 이어가고 있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가 2문단부터 신용위험 얘기가 나왔는데 3문단까지는 신용위험 얘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왜요? 평가 제도로 넘어왔으니까요. 그렇죠? 이거를 구조를 잘 보라는 거예요. 자, 가봅시다. 이자와 원금의 지급을 약속한 채권 가운데 발행자의 지급 능력이 최상급이면 AAA, 그렇지 않으면 D라는 최저 신용 등급이 나온대요. 그 외의 채권은 신용 위험이 커지는 순서에 따라 AA, A, BBBBB 점점 좀 낮아진다라는 거죠. 자, 이들 각 등급 범주 내에서도 마이너스나 플러스를 붙여서 3단계 신용 등급으로 이거를 조절을 한대요. 그렇죠? 자, 채권의 신용 등급은 신용 위험의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고 다른 조건이 일정한 가운데 신용 위험이 커지면 해당 채권의 가격은 떨어진다. 자, 여러분 경제 지문은요. 이 지표가 변할 때 다른 지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잘 봐야 되죠. 그럼 여러분 우리 여기서 정리해야 될 게 있어요. 자, 볼게요. 신용 위험이 커지면 신용 등급은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진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우리 여기서 하나 더 붙여가야 될 건 뭘까요? 신용 위험이 커지면 채권의 가격은 어떻게 된다? 그렇죠. 채권의 가격도 떨어진대요. 왜요? 발행자가 채권을 만든 사람이 지급 능력에 문제가 생기면 걔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채권을 안 살 거라는 거죠. 수요가 없으면 가격은 떨어지니까. 그렇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2, 3문단에서 알 수 있었던 정보가 위험과 등급과 채권 가격의 어떤 관계였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때 이 신용 등급은 채권의 신용 등급인 거죠. 그리고 뭐 발행자의 신용 등급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3문단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4문단 가볼까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3문단이면 4문단은 빼박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그쵸? 무조건 이 얘기가 나와줘야 되지 않겠어요? 신용 파산 스와프는 하고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예측한 거랑 마찬가지로 여기서 4문단이 지금 시작되고 있구나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가봅시다. CDS는 채권 투자자들이 신용 위험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활용하는 파생 금융 상품이래요. 자, 여러분. 간단하게 보세요. 문장이 길지만 CDS는요. 신용 위험을 피하려는 목적의 상품이다라는 거야. 그럼 얘는요. 신용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금융 상품이다.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보는 거야. 본인의 언어로. CDS 거래는 보장 매입자와 보장 매도자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아까도 채권 발행자, 채권 투자자 이렇게 나와서 조금씩 복잡해지더니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보장 매입자와 보장 매도자가 나오는데 여기서 보장이란 보호를 뜻한대요. 보장 매도자는 보장 매입자가 보유한 채권에서 부도가 나면 손실을 보상하는 역할을 한대요. 그럼 이 정도 되면은 정보 처리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좀 정보를 한번 처리해 봅시다. 자, 그럼 일단 2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보장 매입자가 있었고요. 자, 보장 매도자가 있죠. 자, 그랬을 때 지금 보니까 보장 매도자는 손실 보상 역할을 한대요. 여기서 보장 매도자는 손실을 보상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얘가 뭔가 보호해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CDS 거래를 통해 채권의 신용 위험은 매입자로부터 매도자로 이동된다. 그럼 여러분 이것도 한번 다 도식화를 해보는 거야. 매입자에서 매도자로 신용 위험이 넘어간대요. 왜냐? 얘가 손실을 보상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요. 그쵸? 이랬을 때 CDS 거래에서 신용위험의 이전이 일어나는 대상 자산을 기초자산이라고 하고, 여러분 근데 기초자산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을 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신용위험이 넘어간다고 했는데 그 신용위험이 어디에서부터 발생된 신용위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고 있었던 게 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갑자기 신용위험이 일어나는 그 대상을 기초자산이라고 표현을 한다 했는데 사실 우리는 그 위에서부터 신용위험이 어디에서 발생하냐면 발행자의 채권에서였어요. 그쵸? 그럼 저기서 말하는 기초자산은 채권이라 볼 수 있다는 거죠. 채권에서 우리가 신용위험이 일어날 수 있고 그 위험을 넘기는 게 이제 어떤 보장 매입자와 보장 매도자의 거래인데 그 거래 자체가 CDS 거래라고 부르는 거구나 라고 들어온 거죠. 그쵸? 자, 가령 예시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복잡한 말들이 많이 나왔는데
예시가 들어오면서 더 복잡해지는 거야. 정리 한번 해봅시다. 은행갑은요, 기업을이 발행한 채권을 매입하면서 어휘로 잘 따라가는 거예요. 자, 지금 채권을 발행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발행자라는 말은 아까 이 문단에서부터 나왔죠. 근데 그 발행자는 누구냐면요, 봤더니 기업이에요. 기업이고 니은이자 을이라는 사람이 채권을 발행을 했어요. 그랬을 때 그 채권이 보장 매입자한테 넘어간 거죠. 근데 이 보장 매입자는 누군가 봤더니 은행이래요. 아, 은행이 채권을 다 샀다는 거고 그것을 우리가 기업갑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이때 이 은행은요, 신용 위험을 피하기 위해 보험회사 병과 CDS 계약을 체결했대. 그럼 여러분, 저 신용 위험을 피하려고 매입자가 매도자와 지금 거래를 한 거니까 이 관계가 CDS 거래인 거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보험회사가 바로 여기인 거죠. 보험회사이자 디귿이자 병,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관계를 잡아야겠네요. 이때 기초자산은 아까 선생님이 위에서 짚었던 거죠. 짚었는데 여기서 설명해 주죠. 을이 발행한 채권이다. 왜요? 기초자산이 위험의 이전이 일어나는 자산이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 위에서 다 채권이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신용파산 수합까지 온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서 CDS 프리미엄이 나올 거라는 거죠. 보장 매도자는 누굽니까? 대입해 보세요. 보장 매도자 누구? 보험회사이자 병이었어요. 보험회사는 기초자산, 채권의 신용위험을 부담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보장 매입자로부터 보험료를 받는데 그게 바로 CDS 프리미엄이래. 그럼 여러분 보세요. 보장 매입자가 매도자한테 신용위험을 넘기지만 그때 같이 주는 게 CDS 프리미엄이라는 보험료라는 거예요. 보험료. 그쵸? 이 CDS 프리미엄은 기초자산의 신용위험이나 보장 매도자의 유사시 지급 능력과 같은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다른 요인이 동일할 경우 기초자산의 신용 위험이 크면 CDS 프리미엄도 크다라고 되어 있죠. 관계 한번 정리해 볼게요. 기초자산이 아까 뭐였습니까? 그쵸? 채권이었죠. 자, 채권의 신용 위험이 크면 CDS 프리미엄은 뭡니까? 쉽게 말하면은 위험에 대한 보험료였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잡을 수 있는 관계가 신용 위험이 커지면 프리미엄도 커진대요. 그쵸? 그럼 여러분, 우리가 채권의 신용 위험이라는 말을 본 순간 끌어와야 될 개념이 있었어요. 뭡니까? 여기죠. 신용 위험이 크면 신용 등급이 떨어지고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 했던 거 기억나죠? 그럼 자동으로 채권의 신용 위험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채권의 신용 등급이라는 말도 나와야 되고, 여러분, 채권의 신용 등급은 높을수록 프리미엄이 비쌀까요? 낮을수록 프리미엄이 비쌀까요? 그쵸? 얘는 낮아야겠죠. 신용 등급이 낮아야 위험하다는 거고 그럼 보험료가 더 비싸질 거 아닙니까? 그럼 얘는 같이 묶어서 가는 거죠. 한편, 여러분, 한편은요, 이야기의 전환점이에요. 자, 앞에서는 채권의 신용 위험 얘기를 했다면 이제 이야기를 살짝 돌려서 보장 매도자, 여러분, 보장 매도자 누구예요? 잘 따라해보세요. 대체해 가면서 정보를 대입해서 읽는 거예요. 보험회사죠. 보험회사의 지급 능력은 우수할수록 보장 매입자는 유사시 손실을 보다 확실히 보전받을 수 있으니까 보다 큰 CDS 프리미엄을 기꺼이 지불한대요. 아,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CDS 프리미엄의 어떤 관계를 하나 잡을 수 있겠죠. 뭘 보나 했더니 보장 매도자 이꼴 보험회사죠. 손실을 보상해주는 보험회사의 지급 능력이 좋을수록 CDS 프리미엄이 비싸진대요. 왜요? 더 확실하게 나에게 안전함을 제공해 줄 수 있고 나의 위험을 얘네가 대신 지급을 해주는 건데 걔네가 탄탄한 회사다라는 게 드러나는 거죠. 만약 보장 매도자가 발행한 채권이 있다면 그 신용 등급으로 보장 매도자의 지급 능력을 판단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요, 여기가 관건이에요. 뭐가 관건이냐면요, 별표. 왜 별표일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을 때 어려워하는 요소는 분명해요. 뭐가 어렵냐면요, 비슷한데 조금씩 다른 것들이 계속 이어지면은 그것의 정보를 처리하는 걸 언제나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평가원 기출에서도요, 비슷한데 조금씩 다른 게 나오면은 언제나 문제의 포인트로 잡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앞에서 보면요, 채권의 신용 등급이라는 말이 이미 나왔어요. 그쵸? 이걸 쌤이 좀 더 분명하게 적어볼게요. 자, 여기가 채권의 신용 등급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게 뭐냐면 채권의 신용 등급이라는 말이 나왔고 여기서도 지금 채권의 신용 등급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둘 다 똑같은 말 같아 보이는데 뭐가 다른 건가 봤더니 여기는 발행자죠. 발행자. 즉 기업과 같은, 여기요, 기업과 같은 발행자가 만든 첫 번째 채권을 말하라는 거죠. 이 발행자의 채권의 신용 등급은
낮을수록 프리미엄이 커요. 왜요? 부도가 날 가능성이 높으면 보험료를 많이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두 번째, 근데 여기서 말하는 채권의 신용등급은 뭔가 봤더니 보장 매도자가 만든 채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보장 매도자 이꼴 보험회사죠. 그럼 보험회사도 하나의 기업이니까 얘네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주체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보험회사가 발행한 채권의 신용등급은 높을수록 좋을까 낮을수록 좋을까 이걸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보장 매도자, 보험회사가 지급 능력이 좋으면 프리미엄이 크다고 했어요. 지급 능력이 좋으면 그들이 만든 채권의 신용등급은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겠죠? 이해되죠? 그럼 얘네 신용등급이 높아. 그러면 프리미엄은 높아진다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보이죠? 무슨 문제냐면요. 하나는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프리미엄이 높고 하나는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프리미엄이 높은 거예요. 그쵸? 보이면 얘네가 정반대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얘도 채권의 신용등급이고 얘도 채권의 신용등급인데 뭐가 달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혹은 그 부분을 짚어보지도 않고 넘어갔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왜 중요하냐? 평가원 기출에서 비슷한데 조금씩 달라서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것들은 무조건 문제에 출제가 되어 왔다는 거예요. 자, 어디에 출제된지 한번 볼게요. 자, 그럼 문제로 넘어가면요. 자, 보기 문제가 두 개가 있어요. 23번도 있고 24번도 있어요. 둘 다 저 부분이 걸려있다라고 보면 돼요. 자, 어떻게 걸려있는지 한번 볼까요? CDS 프리미엄이 두 번째로 큰 것을 한번 골라보래요. 자, 봤더니 두 가지 지표가 나와 있죠. 여기 보세요. 기초자산의 신용등급, 보장 매도자 발행 채권의 신용등급. 완전 다르죠? 자, 여러분. 기초자산의 신용등급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인 채권이었고요. 얘는 발행자가 만든 채권을 말하는 거였어요. 두 번째 여기는요. 보장 매도자 이꼴 보험회사죠. 보험회사가 만든 채권의 신용등급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관계를 한번 따져볼게요. 과연 그랬을 때 CDS 프리미엄은 어떨 때 컸나라고 비교를 해보자면요. 두 번째로 큰 걸 찾아야 되니까 일단 큰 걸 찾아볼 건데 채권의 신용등급은 낮을수록 보험료가 높아졌었죠. 반대로 보험회사의 채권의 신용등급은 높을수록 보험회사가 받을 수 있는 보험료가 높아졌던 거죠. 기억납니까?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상반된 구조를 갖추고 있고 그것이 바로 문제에 바로 전면적으로 등장을 한 거죠. 자, 그럼 그랬을 때 그럼 신용등급이 더 낮은 게 비싸니까 신용등급이 뭐가 더 낮나 봤더니 BBB보다는 BB가 더 낮다라는 거죠. 그럼 둘 중 하나가 가장 큰 거거나 두 번째로 큰 거거나가 되겠죠? 자, 그럼 두 번째 넘어올게요. 보험회사의 채권의 신용등급은 높을수록 프리미엄이 비싸요. 그럼 AAA와 AA 마이너 중에 누가 더 높아요? 얘가 더 높죠. 그럼 가장 비싼 거는 1번인 거고 두 번째로 비싼 거는 2번인 나가 되겠죠. 정답은 그래서 나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여러분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 문제 하나 푸는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왜요? 이거 수능에 절대 안 나온다고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면 비슷한데 조금씩 달랐던 채권의 신용등급 가지고 평가원이 문제 하나를 구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음에 또 문제를 풀 때도 비슷한데 조금씩 다른 것들이 나와서 헷갈린다? 그럼 그 부분은 중점적으로 정리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문제 가볼게요. 이거는 그냥 미친 듯이 어렵죠?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도 보면요. 신용등급이라는 말이 일단 엄청 많이 나와요. 보이죠? 신용등급 프리미엄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가볼게요. 자, 밑에 보니까 어떤 타임라인이 있어요. 아, 복잡하죠? 자, 읽어볼게요. X가 2015년 12월 31일에 이자와 원금의 지급이 완료되는 채권 BX를 발행했대요. 그럼 여러분, X는 누구냐면 X는 발행자예요. 그럼 우리가 아까 대입해보세요. 발행자이자 일반적인 기업이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발행 즉시 BX 전량을 매입한 Y. 여러분, Y는 채권을 매입한 사람이니까 누구겠어요? 그쵸? 아까 예를 들면은 은행이었어요. 은행. 그쵸? 자, 기초자산으로 하는 CDS 계약을 Z와 체결했대요. 그럼 Z는 누구겠어요? 보험회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를 보기를 읽으면서 대입해서 읽어줘야 됩니다. 계약 체결 당시 BX는 기본적인 채권이겠죠. 채권의 신용등급은 A-였고 Z는 누굽니까? 보험회사였죠. 보험회사가 발행한 채권의 신용등급은 AAA였다. 자, 여러분 여기 또 나왔죠. 형광펜 치세요. 자, 채권의 신용등급이 A-였고 보험회사가 발행한 채권의 신용등급은 AAA였대요. 별표. 왜요?
쌤이 금방 말했던 23번에서 주로 다뤘던 그 개념, 여기죠? 이게 또 한 번 문제에서 전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가원도 어떻게 보면은 같은 개념으로 문제를 2개나 구성을 한 거예요, 보기를. 2011년 9월 17일, 자, 여기서 시작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보니까 밑에 BX라는 채권이죠. 기업이 발행한 BX 채권의 신용 등급과 두 번째, 보장 매도자 이꼴 보험회사의 채권의 신용 등급, 이 두 가지를 지금 비교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11년 1월 1일에 BX는요, A 마이너라는 신용 등급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Z는요, 보험회사이자 보장 매도자죠. 보장 매도자가 발행한 채권의 등급은 AAA였대요. 색깔 구분해 볼게요. 얘는 AAA로 이렇게 출발을 한 거예요. 그쵸? 자, 그랬을 때 9월 17일 날 일이 생겼네요. X가 누구야? 기업이자 발행자죠. 발행자의 재무 상황 악화로 채권의 신용 위험에 대한 우려가 발생했대요. 그럼 여러분, 여기 9월 17일에 지금 기업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등급은 A-보다 떨어져야 돼요? 높아져야 돼요? 떨어져야겠죠. 왜요? 기업이 지금 발행한 채권이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얘네가 지금 재무상의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9월 17일 이후로는 얘네가 A-보다 작은 어떤 등급이 될 거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어서 2012년 12월 30일에 X의 지급 능력이 11년 8월 시점보다 개선됐대요. 여러분 보세요. 12월 30일에 기업의 지급 능력이 개선됐는데 어느 시점보다 개선됐냐면 8월 시점보다 개선됐대요. 근데 여러분 8월에는 A-였던 구간인 거죠. 그럼 12월 31일 기점으로 A-보다는 좋은 어떤 등급이 됐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A-보다 더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어서 2013년 9월에는 Z가 발행한 채권, 여러분 Z는 누구야? 보험회사이자 보장 매도자죠. Z가 발행한 채권의 신용 등급이 AA 플러스가 됐대요. 여러분. 자, 9월 30일에는 AA 플러스가 됐대. 그럼 여러분, 원래는 AAA였는데 AA 플러스가 됐다는 거는 신용 등급이 하락했다는 거죠. 그쵸? 보험회사의 신용 등급이 지금 좀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쵸? 자, 그랬을 때 13년 10월 2일, 자, 여기입니다. 13년에 10월 2일쯤에는 이 CDS 프리미엄이 얘가 100bp였대요. 이게 단위인가 봐요. 100bp였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 보세요. AA 플러스가 된 구간에서 100bp였다는 거는 그 전은 훨씬 더 좋은 등급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100bp보다 더 좋은 어떤 프리미엄을 받고 있었겠죠. 그쵸? 이해됐습니까? 요렇게 지금 타임라인이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단, X, Y, Z는 엄청 길죠. 평가원의 노력입니다. 아무런 이의 제기도 받지 않겠다는 어떤 혼신의 가이드라인이 쳐 있는 거죠. 그쵸? 자, 이제 문제 한번 들어봅시다. 2011년 1월에는 BX, 채권이죠. 채권에 대한 CDS 계약으로 X가 신용 위험을 부담하겠다. 여러분, X는 기업이죠. 자, 신용 위험에 대한 어떤 그런 위험을 보장하는 거는 보험회사였으니까 얘가 아니라 Z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쵸? 자, 두 번째. 2011년 11월, 여러분 이쯤 되겠죠. 2011년 11월에는 BX, 기업이 발행한 채권의 신용 등급이 A-보다 높았겠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9월 17일을 기점으로 기업의 채권의 신용 등급이 강등되어서 A-보다 더 낮은 구간이 지속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11월 시점에도 여전히 이 구간이기 때문에 A-보다 높지는 못했겠죠. 낮았겠다. 3번, 2013년 1월에는 BX, 채권의 신용 위험으로 보험회사, Z죠? 보험회사가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2011년 10월보다 작아졌다. 자, 볼까요, 여러분? 13년 1월이면 이쯤 되겠죠. 13년 1월이에요. 이때는 기업의 지급 능력이 좋아졌다는 겁니다. 기업의 지급 능력이 좋아졌다는 거는 그들의 어떤 좀 안정성이 좀 더 강화됐고 그럼 채권도 좀 더 안전하다라고 판단이 됐겠죠. 그래서 채권의 신용 등급도 A-보다 더 높은 구간이에요. 그러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위험을 부담할 가능성은 떨어지는 구간이 되겠죠. 왜냐?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 잘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이 말은 맞는 말이 되겠죠? 3번은 맞는 말. 그럼 여러분 이거 비교해 볼까요? 11년 10월 어땠어? 11년 10월은 재무 상황이 악화된 직후이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A-보다 작은 구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11년 10월은 더 위험했고
2013년 1월은 덜 위험하다라는 판단이 나와야 되는 거죠.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2013년 3월에는, 여러분 2013년 3월은 한 이쯤 되겠죠? 자, 3월에는 채권에 대한 CDS 프리미엄이 100bp보다 작았다. 여러분, 13년 3월은 보험회사가 발행한 채권의 신용등급이 떨어지기 전이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신용등급이 더 좋았으니까 100bp보다는 더 큰 어느 구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은 틀렸다. 5번, 13년 4월. 이쯤 되겠죠? 정말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 내면 솔직한 말로 여러분 그냥 이거 던져야 돼요. 이거 풀다가 뒤에 한 세트 못 풀어요. 그쵸? 전 풀이해 주는 거니까. 자, 13년 4월에는 채권의 신용등급이 BB-보다 낮았다. 여러분, BX는 채권, 기업이 발행한 채권이죠. 여러분, 13년 4월쯤 되면요. 지급 능력이 개선된 뒤로 아무런 일이 없었어요. 별다른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떨어질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 어렵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이때 등급 컷이 되게 높아요. 이게 이제 19학년도 9월 평가원이니까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 평가원장이 사퇴했던 그 1구 수능 국어가 나오기 직전에 9월 평가원인 거예요. 근데 이 정도의 난이도가 되게 등급 컷이 높다는 게 그 당시에 학생들 대체 뭘 먹고 그렇게 국어를 잘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어쨌든 좀 복잡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다 풀고 나서 딱 영상을 멈추고 아씨 국어 못하겠네 라고 분명 또 생각할 거예요. 그쵸? 뭐 그러면서 또 머릿속으로 경제지문 나오면 경제지문 버려야겠네 뭐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뭐 어려우니까 이해가 되는 반대요. 쌤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 자, 중요한 거 정리해 봅시다. 이거예요. 비슷한데 조금씩 다른 이 정보를 가지고 평가원이 23번도 문제를 냈고 24번도 문제를 냈다는 겁니다. 그쵸? 23번에서도 채권의 신용등급, 보장 매도자의 채권의 신용등급을 비교해서 CDS 프리미엄이 누가 더 크냐를 비교하게 했었어요. 24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보세요. 제가 타임라인 아래에다가 적어놓은 게 뭐냐면 채권의 신용등급과 보험회사 채권의 신용등급 2개 적어놓고 쭉 따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평가원은 저 정보 가지고 문제를 2개나 출제했다는 게 전 또 놀라운 포인트다라는 거죠. 이걸 1개도 아니고 2개나 냈네? 이런 느낌? 자, 그럼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될 거는 이런 정보들은 내가 앞으로도 지문을 읽을 때 정보 처리를 잘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정리 마지막입니다. CDS 프리미엄 지문 어려워요. 어려운데 우리 친구들이 이걸 통해서 내가 알아야 될 2가지를 딱 꼽는다면은 첫 번째는 지문의 전개 방식입니다. 첫 번째로 중심 소재 던져놓고 전제 2가지 펼치고 마지막 가서 다시 중심 소재를 찌르는 이런 구조. 한 번만 나온 게 아니라 여러 번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럼 다음에도 이런 구조가 보이면은 반갑게 이거네 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 두 번째는 유사한 듯 조금씩 다른 정보들을 내가 처리해서 그것이 바로 문제에서 주된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를 알아차리는 능력.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2가지만 정리를 한다면 CDS 프리미엄 지문에서 배워야 될 평가원 기출 분석의 중요한 지점은 다 정리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만 조금 더 강조하자면은 요거요. 그런데라는 부사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이런 거를 주목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다라는 겁니다. 경제지문 포기하지 말고 2문제라도 맞춰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4개 중에 2개. 뒤에 어휘까지 있으니까 5문제 중에 3문제는 맞힐 수 있다. 다만 2문제는 좀 어려울 수 있었네. 그렇죠? 그럼 2문제 정도는 뭐 포기하면 안 됩니다.